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김지원 작가의 지나갈 어느 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이야기에서 주인공 연자는 17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올해 40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연자는 주부의 역할에 충실히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서도 남몰래 다른 남자와의 로맨스를 꿈꾸고 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내면에서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 연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자는 언제 끝이 날까를 생각하며 저린 다리로 앉아 있었다. 정면 흰 벽을 배경으로 금물 입힌 부처님이 앉아있는 제단 위에는 꽃과 촛불이 있었다. 앞에선 스님이 말씀하고 있었다. 맨해튼 강물에 있는 물고기를 여기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잡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맨해튼 강물 고기는 맨해튼 강에 가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마이크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렸다. 설법 중인 스님은 가슴 높이로 닿는 탁상을 앞에 두고 서서 얘기하고, 신도들은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부처님 모신 강단 한 옆으로 창문이 나 있고 열린 창문으로는 벽돌벽이 보였다. 벽돌벽에 담장이 잎사귀가 한 줄기 길게 드리워져 흔들리고 있었다. 연자가 하는 아침 공부는 아침 설거지가 끝난 직후에 하지 않으면 그날은 책을 집게 되지가 않았다. 공부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중에 연자는 신문에 난 광고를 보았다. 대살림 설법 안내 말씀. 특별계획으로 대승경 전임 법화경 대살림 설법회가 봉행 중입니다. 한만이 만나기 어려운 성스러운 대승경 심지법문 법회상에 백사를 뒤로 미루시고 꼭 오셔서 무르지를 이루시고 법석의 주인공이 되시어 부처님과 조상님의 해목을 원성하여 불주 해명의 상속자가 됩시다. 광고에 쓰인 주문과 같은 말이 연자에게 신비롭게 들렸다. 연자는 맨해튼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절에 와서 앉았다. 와서 보고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세상 이치, 마음 이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불교를 종교로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무조건 믿는다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 같았다. 스님은 말하고 있었다. 부처님께 자꾸 비세요. 빌면 아들 낳고 그런 기적은 불교 역사상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죄 지으면 암만 도망 다녀도 경찰이 따라와 잡지만 죄 없으면 경찰에서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도 아무도 안 잡아요. 내가 감옥에서 떡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전하러 갔는데 철문이 몇 개씩 철커덕 열리고 닫히고 간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난 지은 죄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스님의 말씀은 연자의 귓전을 스쳐 지나가고 연자 내부는 오늘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았다. 연자는 자신을 잠자고 있는 처녀로 느꼈다. 그 잠을 깨서 새 숨을 쉬며 이 세상의 나뭇잎인 듯 또는 빗방울인 듯 무리 없이 스밀 수 있기를 바랐다.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뿐 언제나 다시 잠속으로 가라앉아 갔다. 마침내 설법이 끝나 연자는 수많은 신발들 중에서 자기 샌들을 가려 신고 밖으로 나왔다. 늘어선 빌딩의 거리에 회색 길은 견고히 누워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길쭉하고 좁은 문으로부터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아시아 인종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한국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슬슬 흩어져 갔다.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연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예쁘장한 젊은 남자 얼굴이 군중 속에서 가려 보였다. 사시는 동네에 야채가게가 있죠? 네. 생각을 더듬느라 눈썹을 모으고 연자는 대답했다. 저 거기서 일했어요.
아, 네. 군복 윗도리 같은 것을 입고 과일 상자를 나르던 그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도 같아 연자는 다행스러웠다. 통로를 막고 앉아 완두콩 다듬는 것도 본 것 같다. 절 입구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거리나무 밑에 나무 벤치가 4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걸어가서 그들은 벤치가에 서서 얘기하였다. 청년은 이찬준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그는 야채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며칠이고 일을 안 한다며 일하러 다니다 보니 먹고 사는데 매여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하였다. 연자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제자리에 잡으려 했으며 찬준의 얘기를 들었다.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에 연자는 찬준이 일하러 나가는 시간 아껴가며 혼자 추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였다. 가족이 다 오셨나요? 아직 혼자입니다. 눈썹과 눈 근처가 깨끗하게 생긴 찬준은 엄숙해 보이고 잘 웃지 않았다. 웃고 있던 연자는 문득 허리를 펴고 어른답게 굴려하였다. 찬준은 불경을 공부하는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가 본데요. 한번 모임에 와보시죠. 모이게 되면 안내장이 나가는데 전화번호와 주소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연자는 절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오지 않는 한 일요일날 혼자만 나오기도 어려웠다. 오늘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뉴저지 어디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 골프대회에 참가였으므로 연자는 혼자만의 일요일을 가지는 셈이었다. 어디서 모이는데요? 각 회원집을 돌면서 하지요. 꼭 철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사가 택하여 아무 주제로나 해요. 어떤 날은 유익한 말을 들었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시간 낭비다 싶은 날도 있어요. 찬준이 수첩을 꺼내 들고 연자의 주소를 적으려 하였으므로 연자는 전화 걸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저녁에 땀 밴 옷을 입고 남편과 아이들은 싱싱해서 돌아왔다. 추석 달이 밝은 밤이 되었다. 연자가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식품점에서 산 송편을 차와 함께 먹고 아이들과 연자 부부는 각각 잠자리로 들어갔다. 커튼을 열어놓으니까 달빛이 침실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서 낮에 절에서 10분쯤 만났던 찬준에 대해서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는 찬준을 몰랐으면서도 지금의 자기보다 덜하는 것이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해야 된다던 그의 말을 생각하고 그가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을 향해 연자는 돌아 누웠다. 남편의 멋없이 편편한 가슴에 팔을 얹고 남편 어깨 우묵한 곳에 고개를 묻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온누이가 됐어요? 찬준으로부터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일요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었을 때 찬준은 연자 시누이 가게에 다음 모이는 곳의 약도와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들렀다. 마침 가게 일을 보고 있던 때여서 연자는 찬준을 직접 대할 수 있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연자에게 찬준은 말하였다. 박 선생님도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들 오시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연자는 남편에게 뉴욕 근처에 사는 교수와 예술가와 의사들이 주 멤버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안 갔으면 하면서 말해보았다. 남편은 그런 훌륭한 데는 혼자 갔다 오라고 농담하였다. 가정주부란 한 나라의 문화와 같아서 바깥 바람을 좀 쏘여야 집안이 된다고 하였다. 17년 전 자기를 안 좋아해도 좋다고 자기가 두 몫으로 연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의 말은 남편보다 학벌도 낮고 가정 경제도 어렵던 연자의 로맨스한 이상에 들어맞는 듯 하였는데 이날 저녁 여자와 문화를 같이 말하는 남편에게도 연자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중세 서양에 태어났으면 기사가 나타나 채워갈 타입이 못 된다고 연자는 자신을 생각해왔다. 남자 우월주의로 나가다가도 남편은 가끔씩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 남편을 압박자로 여겼던 순간이 있었던 아내를 그 앞에 무릎 꿇고 싶게 하였다.
토요일 날 저녁 식탁을 차려두고 연자는 찬중이 준 길 안내도를 가지고 기차 타러 나갔다. 뉴 잉글랜드로 나가는 기차 정거장은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하였던 곳이었다. 총을 가졌으면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한번 쏴대고 싶은 미친 욕망이 나라도 일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흉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다시 아이들 기르기 어려운 곳으로 연자에게 느껴졌다. 찬중이 준 안내도에서는 이용수 박사댁이라고 써 있었음에도 연자는 가는 곳이 절 비슷한 조그만 방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기차에서 내린 연자가 걸어서 막상 당도한 곳은 철길 연변 고층 아파트에 자리 잡은 가정집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한국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났다. 한국말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렸다. 음식도 나오는가 본데 초대받지도 않고 어떻게 가나. 연자의 발걸음은 멈춰졌다. 그때쯤 아파트 문이 수월히 열리더니 찬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오셨군요. 쉽게 찾으셨어요? 찬준이 연자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찬준이 미세스 박이라고만 소개했는데 얘기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목례하고 소파에 앉았던 부인들이 자리를 좁혀 연자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찬준은 그늘지고 엉성한 피아노 옆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 방의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 보였다. 오늘의 연사는 이 집 주인인 이용수 박사였다. 20명쯤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녹음기를 틀고 강연은 시작되었다. 옛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 주변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옛날 다른 나라 문서와 고분 벽화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 박사는 얘기하였다. 우리 국민이 대체로 온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얘기가 많고 용맹스럽고 사냥을 잘한다는 표현도 있었다. 방안 분위기는 진지하고 엄숙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대단하였다. 강연은 밤 11시경 토닥토닥 치는 박수로 끝을 맺고 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연자는 연사의 말씀이 끝나자 곧 일어났다. 찬준도 연자를 데려다 준다고 뒤따라 나왔으므로 연자는 그에게 부담이 된 듯하여 미안하였다. 낡아서 쇳덩어리 같은 찬준의 차를 연자는 탔다. 창백한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하이웨이 상공에 약간 이지러진 달이 조용히 떠 있었다. 찬준과 연자를 태우고 자동차는 거의 빈 길을 달려갔다. 앞차의 테일라이트들이 멀리 가까이 어둠 속의 담뱃불같이 빨갛게 떠가다가 사라졌다가 둘로 넷으로 나타났다가 하였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뉴욕은 내겐 이미 놀라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찬준이 말하였다. 내가 원하는 도시란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어도 에스컬레이터에 탄 듯 길이 움직여주고 자동차는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 양탄자를 타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핸들에 손을 얹고 찬준은 단정하였으나 가끔씩 연자 눈에도 띄일 만큼 고단한 표정이 얼굴을 스쳐갔다. 미세스 박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17년인가요? 대개 가정이 참 단란해 보였어요. 모두 깨끗이 입고 평화로운 얼굴로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완전 포기하고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내 동생 이렇게 세 아들을 정성 들여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숭배했지요. 하느님같이 숭배하셨다니까요. 어머니 영향권을 떠나려는 일념으로 지금 나하고 형은 뉴욕까지 흘러나왔어요. 자기 가정이 단란해 보인다는 찬준의 말이 좋아서 연자는 웃었다. 자라는 동안 연자는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나 가족 중 가장 미친 사람이 한 가정을 지배한다는 말에 공감하였으며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누워있는 어머니 손을 붙들고 앉아있던 어린 동생의 모습도 보았다. 껐떡하면 기절을 해버리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5, 6살이 되었을 때부터 동생은 자기가 놀러 나가지 않고 어머니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였다. 시한폭탄을 아는 듯 조마조마한 가정이었지만
그들 형제는 자기 가정이 특별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전쟁 뒤여서 대부분이 가족의 누군가를 잃고 가난했는데다가 연자 동네 이 집 저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보다 어린 동생을 업은 채 매맞고 우는 아이도 늘상 보았다. 연자를 비롯하여 아이들은 일을 많이 하고 학교에 다녔으며 어른인 듯 어른들을 가엾게 여기고 쓸쓸해하였다.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은 고통스러운 사춘기로 이어졌다. 어른이 되면 성과 같이 견고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연자는 결심하였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지금의 결혼 생활이 어릴 때의 원을 푸는 것 같이 후련하였다. 그러나 가정은 또한 깊은 바닷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야 할지 모르는 무거운 수압에 갇혀 앞뒤로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은 어째 볼 수 없는 원인 모를 절망감도 연자에게 주었다. 한국 어머니들은 딱 두 가지예요. 자식한테 미치든가 종교에 미치든가. 찬준이 말하였다. 연자 자신도 한국의 어머니이므로 찬준의 분류대로라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하였다. 믿는다는 문제가 늘 걸려 있어 종교는 아니니까 굳이 괄호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자신은 자식에 미친다는 쪽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그 분류가 연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인류가 자자손손 이어질까요? 핵전쟁이란 건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다던데요. 연자가 말하였다. 참 그게 문제예요. 하고 찬주는 얼른 말을 하였다. 그는 작년 반핵 시위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였다. 결국은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생각이란 게 우리가 느끼는 결과로 나온 거죠. 우리한테는 은연중 얻게 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종족은 원수다. 어떤 놈은 우리가 꼭 이기고 봐야 된다. 그런 게 자라는 동안 상식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모를 때는 상대방이 더 무섭고 나쁘게 보이지요. 대화만이 유일한 길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피가 끓기도 하죠. 칼 비행기 사고 때는 내 몸이 가미가제 조종사처럼 자폭하더라도 원수를 갚고 싶었거든요. 내 기준에 의하면 소련은 벌을 받아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벼락치라고 기다려지던데요. 그런 식으로 피가 끓을 때는 전쟁이 나는 거겠죠. 나야 평범하고 힘없는 여자니까 괜찮았지만. 그런데 이 통은 뭐예요? 아까부터 발밑에서 걷어차이며 스타킹에 전선을 내는 플라스틱 통에 대해 연자는 물었다. 아, 그건 비 올 때 새는 물을 받는 통이에요. 뒷자리에 던지세요. 연자가 집을 새 없이 찬주는 통을 들어 뒷자리에 던졌다. 잠시 차가 기우뚱하였다. 찬주는 말하였다. 2차 대전 직전에 각 나라 모두가 대단히 애국적이었다지 않습니까? 편협한 애국심은 위태로워요. 과학의 발달로 지구는 이제 지구촌 시대예요. 혹시 비행기 사고로 누구를 잃으셨어요? 아니요. 난 그 비행기 탈 뻔했어요. 떠나려고 짐이랑 다 싸놨는데 형님이 추석이나 세고 가라고 붙잡아서 비행기표를 물렀어요. 칼 타고 가다가 죽었으면 식구한테 보상금이라도 돌아가고 내 시체는 바닷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신세만 지면 어쩌나 싶어요. 차는 어느덧 맨해튼 강변길을 달리고 있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빌딩의 불빛들이 검은 강물 위에 어리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식 낳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지구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도 들겠고요. TV 뉴스에서 전쟁 현장을 보면 그 어느 나라든지 어머니가 죽은 아들 때문에 통곡해요. 죽은 테러리스트의 어머니도 통곡해요. 온 세상 어머니들이 손을 잡으면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찬준이 말하였다. 지금 몇 살이세요? 연자가 물었다. 29이에요. 몇 달 있으면 꽉 찬 30. 네. 찬준이 좋은 나이라고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에게는 지금 13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이 위험해 보였다. 자기 아들의 나이였다.
세상 곳곳에서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미국도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었다.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도 전쟁이 나면 이상에 지나지 않고 아들은 어느 한 나라에 소속하여 총을 들어야 할 것이었다. 연자 생각으로는 아들이 20쯤 굵은 청년이 되었을 때 참다 못해 이 지구 어느 지역인가가 골마터져 세계는 다시 큰 전쟁 속으로 말려들 것만 같았다. 몇 년 전쟁 치르고 나면 그 뒤로 얼마는 또 조심스러운 평화일 것이니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클 때쯤 세상은 다시 조용할 것 같았다. 찬주는 부시럭부시럭 주머니에서 무엇을 찾아 입에다 넣었다. 사탕입니다. 드실래요? 편도선이 부어서 내리질 않아요. 연자는 찬준이 건네는 사탕을 받아 물었다. 레몬같이 시고 달았다. 사탕을 좀 빨아먹다가 연자는 말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나, 그냥 모든 걸 믿고 있어야 하나. 우리 딸애는 자전거 타고 집에서 센트럴 공원까지도 다녀오고 그래요. 뉴욕 시내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걔가 자전거 가지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찬준이 말하였다.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물고 있던 사탕을 손바닥에 뱉어내었다. 찬주는 눈두덩이가 아기 볼기차같이 불끈 솟아오르도록 두 눈을 꽉 감고 걱정될 때는 믿사옵니다 하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는 걱정은 우주 순리에 맡겨버리세요. 이 책 저 책 뒤지며 해답을 구하였던 연자의 의문에 찬주는 즉석 대답을 하였다. 오늘 저녁 강연에 모였던 사람 중에 제일 어렵건만 사람들이 찬준을 아끼는 태도로 대하던 것을 연자는 생각했다. 무엇을 탐구하여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찬준은 연자에게 보여졌다. 앞서 살고 더 아는 듯하였다. 지금 나한테 말한 걸 책으로 쓰세요. 연자가 말하였다. 성기가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귀 사이에 있는 듯 연자는 다리가 무거워지고 젖꼭지가 단단해지고 뺨이 붉어짐을 느꼈다. 지금 매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찬주는 말하였다. 일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매달리는 일이 바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그는 플루트도 불고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하였다. 없는 시간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싶기도 했으나 연자는 찬준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싶지 않았다. 연자 집 앞에 차가 당도하였다. 토요일 밤이어서 거리는 열에 들뜬 듯 소란스럽고 복잡하였다. 흔들흔들 걷는 사람들 사이로 차들은 천천히 지나가고 말잔등에 높이 앉아서 기마순경이 거리를 굽어보고 있었다. 말이 말똥을 흘리자 기다렸다는 듯 작달막한 초로의 남자가 삽을 가지고 나와서 담아갔다. 화단에 비료로 쓰려는 듯하였다. 차에서 내리며 연자는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찬준도 운전석에 앉은 채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한국말 교습 시간 같았다. 두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였던 사이 같지 않게 서로에게서 물러섰다. 찬준의 차가 떠났다. 신우이 가방가게는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 중이었다. 관광버스가 근처 어디에 섰는지 여행객들로 가게 하는 복잡거렸다. 연자는 아래층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층계로 올라갔다. 후회감 같은 것이 연자를 훑고 지났다. 젖 한쪽이 잘려나가는 듯 허전하고 아팠다. 찬준 외에는 오라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었던 그 먼 데를 찾아간 것도 그렇고 오면서 차 안에서 남편도 아닌 젊은 남자와 너무 많이 짓거린 것 같았다. 연자는 허술히 서서 아파트 벨을 눌렀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예술가들 많이 만났어? 웃고 있었다. 연자는 메고 있던 숄더백을 신발장 위에 얹어놓고 신을 벗었다. 박사 닥터들하고 의사 닥터들도. 닥터들은 몰라도 예술가들은 좀 다르지. 위대했어? 누가 닥터이고 누가 예술가였는지 몰랐으나 연자는 대답하였다. 어느덧 10월도 반이나 지났지. 마루에 닿는
벗은 내 발이 시리다. 하고 연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앞에는 방금 받은 동생의 편지와 동생 아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하얀 운동모자 쓰고 빨간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편지에 동생은 쓰고 있었다. 오늘 헬렌 켈러가 쓴 짤막한 글을 읽었어. 헬렌 켈러는 그냥 눈 귀먹은 것을 딛고 일어서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었어. 어린 시절 처음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떼치던 날의 이야기인데 나 역시 그런 어떤 순간을 맛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 거실에서 딸 수림이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였다. 연자는 피아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수림이 내는 피아노 소리가 연자는 듣기 좋았다. 아들아이 운동복 치닥거리하기도 좋았다. 아들아이는 학교 농구부원이었으며 일주일에 3번은 14번가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녔다. 태권도 옷을 보면 아이가 학원에 안 가고 다른 데서 놀다 왔는지 아닌지 연자는 느낌으로 알았다. 아이는 그것을 두렵고 신기하게 여겼다. 어른도 하루하루 바쁘지만 아이들도 바쁘게 지냈다. 식구들은 똑같은 층계를 걸어서 똑같은 문을 지나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똑같은 문을 지나고 똑같은 층계를 밟아 집으로 모여들어서 각각의 잠속에 빠졌다. 연자는 다시 볼펜을 집어들었다. 연자는 동생에게 찬준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편지를 보면 동생은 같은 방향으로 나이 먹고 있는 듯하였다. 연자는 9월에 5번, 10월에 들어서 2번 찬준을 만났다. 아까 낮에 찬준은 포스터 한 장을 연자 시누이네 가게에 붙여놓고 갔다. 평화의 콘서트라고 큰 글씨로 쓰고 흰 구름을 배경으로 승려 옷을 입은 머리 깎은 흑인이 플루트를 부는 사진이 있었다. 구름 위에 사진을 몽타주하여서 사람이 구름 속에 두둥실 떠있는 듯하였다. 마음의 음악, 스리 친모이 씨의 명상음악, 입장 무료. 만날 때마다 찬주는 새로운 면모를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데서 놀다가 다른 향기를 가지고 낡은 집에 잠깐 들러가는 바람 같았다. 연자가 찬준을 7번 만났다고 하는 중에 오늘같이 포스터를 붙이러 찬준이 연자 쪽에 들른 날도 있고 거리에서 색안경과 지등, 부채 등을 팔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연자가 본 날도 있었다. 밤에 24시간 여는 슈퍼마켓을 다녀오는데 향을 팔거나 가방, 액세서리, 값싼 시계, 쭉 늘어선 행상들 중 벽에 붙여놓은 동양풍의 지등이 연자 시선에 들었다. 지등을 따라 행길을 건너 발을 멈춘 즉 찬준이 있었다. 문 닫은 책방 앞이었다. 한 팔 안에 드는 목판을 버려놓고 찬준은 장사하느라고 바빴다. 이 책방 주인을 좀 알아요. 이렇게 작아도 역사도 오래되고요. 여기서는 미술서적, 종교서적을 주로 취급해요. 주인이 문 닫은 다음에는 와서 장사해도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남의 집 일할 때보다 편해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찬준이 가만히 서서 말하도록 행인들은 그냥 두지 않았다. 연인들끼리 휘감아 앉고 심심풀이로 아무 물건이나 집어 만져보고 안경도 써보고 값을 묻고 하였다. 어색하고 미안해지는 쪽은 연자이고 당사자인 찬주는 손님 시중을 들며 태연자약하였다. 길 저쪽에서부터 지등이 눈에 띄어 일부러 길을 건너왔다니까. 네, 그게 좀 괜찮지요. 그는 좌판 옆 길바닥에 놓인 나일론 가방에서 착착 접힌 지등을 꺼내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걸 펴면 저렇게 돼요. 아니요, 연자는 굳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연자는 찬준에 져서 지등을 그냥 갖고 필요 없는 부채 하나는 굳이 돈을 내고 사서 가졌다. 연자는 편지에 썼다.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여움을 받아. 요새 사람 같지 않다고 노인들이 칭찬할 타입이야. 젊은데도 어깨에 힘을 빼고 두 팔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앞으로 축 늘어뜨리고 다녀. 팔 어디쯤은 잘못 꿰매 붙인 인형 같아. 쓰다 보니 연자는 찬준이 정말 인형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려서 인형을 안고 산 아기였으면 하고 생명을 넣으려 해도 결국은 물체이었듯 찬준을 만난 후면 어떤 형태로인가 여운은 남았지만 그의 정신적인 차원이 높아서인지 인형을 안을 때같이 허전한 느낌이 연자에게 들었다. 성직자나 동성연애하는 남자를 대할 때같이 편안하면서도 영원히 안 통할 것 같은 이질감이 있었다. 언제나 고통 없고 편안하세요? 연자가 물으니까 되도록이면 내 둘레에 감옥을 안 지으려 노력하니까요. 찬주는 대답하였다. 그럼 화날 때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리운 것도 없고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공간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참견하고 요구 많이 하는 사람이랑은 친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 하나로 좋게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나 봐요? 왜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도 있죠.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해요. 그는 연자에게 배에 손을 대고 숨쉬는 방법을 몇 번 시범해 보여주었다. 그래도 괴로우면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도 구름은 지나간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이르지요. 이 사람 속엔 남다른 의견들이 많아 하고 연자는 동생에게 썼다. 무얼 골똘히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 한단다.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형부는 그가 젊어서 그럴 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자기도 젊어서는 그랬다고 말한다. 연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는 찬준의 글을 읽어본 일이 있었다. 각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전쟁이든 정당한 전쟁이며 어느 나라나 신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보고 이기게 해달라고 빈다면 하느님은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하겠는가. 핵무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하고 싶은 울분을 참고 견뎌 넘기며 참을성 있게 세월을 보내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쓰지 않기란 몹시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편견 없는 지식을 넣어주고 있으면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세계 평화를 이룰 아이들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와서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네모지고 넓적한 그의 글씨가 읽기 어려워 그의 글씨 버릇에 근거하여 연자는 다른 종이에 새로 적어가지고 읽었다. 연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의 글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때와 달리 쓴 글은 납작하였다. 말할 때의 마력이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연자는 낭비같이 아까웠다. 연자 마음 밑에는 찬준에 대해 의문부호 같은 것이 있었다. 가끔씩 마음이 쓰였다. 찬준에게 책에서 읽었던 혼의 정사 가진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결혼해 있으면서 애인의 아이를 몰래 낳아 기른 얘기를 하였을 때 찬준은 의외로 관심을 나타내었다. 두 눈이 빛나고 숨조차 죽이는 것 같았다. 책에서 읽은 얘기라고 말했음에도 내 얘기로 들은 것이 아닌가가 연자의 걱정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못 박아 놓아야지. 하지만 정작 찬준을 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말을 꺼내는 것은 이상하고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도 같았다. 그 후로 찬준이 아들 아이는 범상이 보면서 딸 수림은 특별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으면 연자는 다시 근심스럽기 시작하였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언제나 말 많이 하고 나면 나쁜 기분이 남아. 이것도 내가 실감나게 말하다가 되어버린 일이다. 하고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연자는 썼다. 잠시 멈추었다가 에이 몰라.
연자는 두 눈을 감고 찬준이 가르쳐줬던 대로 믿사옵니다 했다. 그날 연자네는 손님이 왔다. 손님은 술에 취하여 침실에서 잠이 들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욕타임스 1호판을 뒤적이고 연자는 수림을 데리고 부엌에서 수북히 쌓인 그릇을 씻었다. 밤 11시가 넘었다. 두 귀에 라디오 헤드폰을 끼고 아들아이는 침대에서 자는 체하여 파티 뒷일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온 손님은 6사람이었다. 6사람 중 5사람은 떠나고 술에 취한 이 선생만 남았다. 이 선생은 오늘 온 손님 중에 리버사이드에 사는 연자 친구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선생은 초면인 연자 친구에게 점잖게 굴고 국제 정세에 대해 얘기하였다.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 6천만 국민이 가슴 터지도록 있는 힘껏 절규하여도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놓아줄 것 같지 않은 현실인데도 6천만 국민이 이미 낡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둘로 갈라져서 등을 대고 있는 처지란 얘기는 좌중을 감동시켰다. 어디 강연에서 들은 얘기를 다시 옮기는데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생각같이 설득력이 있었다. 열변을 토하던 이 선생은 한 모금씩 입술을 축인다는 듯 마신 조니 워커에 취하여 연자 친구를 비틀걸음으로 따라다니고 손 좀 잡읍시다, 안아 좀 봅시다 하였다. 봉제 공장을 하는 이씨라 하여 봉제리라고 스스로 부르는 이 선생은 연자 남편과 같은 시기에 생물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들에 가끔 사회 논평하는 그의 글이 실렸다. 이 선생 부인은 사업을 돌보느라 오지 못하고 연자 친구 남편은 여행 중이었다. 술이 취해 연자 친구를 따라다니던 이 선생은 초대된 두 쌍의 부부에게 시비를 걸다 말다 하다가 연자 부부 침실로 들어가 푹 쓰러지는가 했더니 잠들어 버렸다. 외로워서 저러시는 거예요? 부인이 잘 보살펴드리면 될 텐데. 부인하고 상관없어요.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못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낮은 소리로 얘기하며 떠나갔다. 연자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냉장고에 넣을 것은 정리해 넣는 동안 수림은 접시를 씻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다가 잠드는 이 선생이 연자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장난삼아 연애 걸었어도 그 여자 앞에서 잘 수 있는지? 적어도 연정이 하루 저녁은 지탱해야 하잖아. 그렇지? 하던 일이 대충 끝났으므로 연자는 수림을 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수림이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연자에게 벗어주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거실에서 남편이 받는 소리가 났다. 이 선생 부인으로부터 온 듯 남편이 말하였다. 지금 자고 있는데요.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연자는 그릇 씻는 일로 돌아갔다. 눈물 나도록 하품이 나왔다. 오늘은 긴 날이었다. 어제부터 시장 보고 음식 만들었으며 손님 초대는 오늘 오후 1시부터였다. 남편이 부엌에 쑥 얼굴을 내밀었다. 나 쟤 데려다 주고 올게. 제 와이프가 온다는 걸 내가 간다고 했어. 남편은 부엌 벽에 걸린 열쇠를 집어들었다. 코네티컷 숲속 호텔의 방을 10월로 예약하였던 그는 애인이 없지만 올해에는 그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12월 중순으로 날짜를 옮겨놓았다. 침대에 누운 아들아이를 일으켜 남편은 한량없이 무거운 이 선생을 부축하여 나가고 연자는 파티 뒷일을 마쳤다.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꼬리를 집 앞에서 만났잖았겠어? 혼자 외로이 거닐고 있더라고. 꼬리란 찬준을 말함이었다. 머리 뒤쪽을 길러 새끼손가락만하게 닦고 다닌다고 해서 남편은 찬준을 그렇게 불렀다. 꼬리를 만나서 그래도 힘이 됐어. 꼬리가 봉제리틀 차까지 운전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내가 꼬리더러 오늘 집에 음식이 있을 테니까 가서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국이랑 부침개랑 좀 뜨겁게 해서 먹이라고. 너무 말랐더라고.
남편은 아래층 가게 앞에서 찬준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곧 꼴이라고 부르며 나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놀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남편이 가라고 했다는데 찬준은 연자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밖에서 공중전화를 걸었다. 연자더러 집 앞으로 잠깐만 내려와 달라고 하였다. 찬준은 연자 아파트에 와본 일이 없었다. 애들 아빠가 방금 전화했었어요. 올라오세요. 연자가 말했다. 연자는 찬준에게 해놓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찬준이 말하였다. 연자는 물을 받던 욕조에 물을 빼고 스웨터를 덧입고 밖으로 나갔다. 찬준은 현관 옆 외등 환한 곳에 서 있었다. 일요일 밤이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 거리가 한산하였다. 가까운 카페로 그들은 들어갔다. 찬준은 탄산수를 주문하고 연자는 카페인 없는 커피를 주문하였다. 찬준은 술, 담배, 커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카페 벽에는 개인전인 듯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주방 가까운 쪽 테이블을 넓게 차지하고 앉은 일행은 화가와 그 동료들인 듯하였다. 한 갤런들이 포도주병이 테이블에 올려 있고 그들은 흥겹게 취해 있었다. 찬준이 말하였다. 마음이 안 잡혀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밖에 나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연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같은 지붕 및 같은 유리창 안에요. 찬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연자는 심장에 총알을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무중력 상태로 있는데 키 큰 웨이트리스가 주문한 음료를 가져왔다. 웨이트리스는 화가 일행의 테이블에서 포도주를 얻어 마시고 기분이 좋았다. 음료를 내려놓고 웨이트리스가 떠났다. 그동안 남의 부인인 여자와 만날 때마다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므로 영혼이 한 계단씩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찬준은 말하였다. 연자는 찬준이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뜻밖이었다. 찬준은 아는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잘하는 영어도 아니면서 부끄럼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다니다가 바람이 가끔씩 추녀 끝에 달린 풍경을 건드리듯 연자 시누이 가게의 모습을 나타냈었다. 바쁜 사람이 잠시 와서 쉬는 것 같았었다. 잠깐씩 들른 찬준을 연자는 만났다는 느낌이었다. 연자는 주로 아이들 세계에서 살아왔다. 어른들 친구는 두어 명밖에 없었으며 동화책과 기저귀와 아픈 아이들이 다가 지금은 교과서와 이런저런 공부하는 아이들로 되었다. 그런 세계에서 가끔 찬준이 들렀다. 더 이상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길밖에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찬준이 물었다. 연자는 할 수 없겠다고 대답하였다. 말하는데 귀가 더워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찬준이 같이 자자고 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았다. 연자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찬준은 고상한 사람이므로 그 말을 하면 자기를 멸시할 것 같았다. 또 여자인 연자의 자존심이 그 말을 못하게 하였다. 찬준과 헤어져 집으로 올라오며 연자는 이제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바깥을 향해 열렸던 단 하나의 문이 꽉 닫혀버린 것 같았다. 인형이라고 서운히 여겼던 찬준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찬준이 가버린 뒤 연자는 뒤늦게 열병을 앓았다. 연애 시들은 연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다. 어떤 초능력이 개성을 뺏어가 버린 것 같이 연자는 변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식구들은 얼마 동안 맛있는 음식을 못 먹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꿈속에 갇힌 듯 연자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제까지 나는 너무 어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는 또 너무 늙었나? 내 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가끔 집 문지방에 나와서 서성이는 때가 없지도 않았으나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서 연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거기 앉아서 연자는 커튼을 바꾸거나 새 그릇을 사거나 하였다. 가을은 겨울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고 카페와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였다.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로 떠나고 난 아침 찬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자는 찬준의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 언 땅이 구두 밑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연자는 찬준을 만나러 근처 공원 입구에 나갔다. 나무들은 많던 잎들을 떨구고 장가지들을 부드럽게 회색 하늘 속에 펼치고 서 있었다. 군밤장수 같은 털모자를 깊숙이 내려쓰고 코트에 두 손을 찌른 찬주는 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익숙한 얼굴이었다. 연자의 베갯머리에 와 있던 얼굴이었다. 빈 어둠 속에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찾아오는 당신은 실제인가 가공인가 하고 연자는 묻기도 했었다.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으로 그들은 들어갔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곳밖에 문 연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주황과 오렌지 색조로 산뜻한 실내에는 커피 향기가 감돌았다. 찬주는 오렌지 주스, 연자는 커피를 시켜가지고 창가에 앉았다. 마주 보이는 은행에는 상점 주인들이 전날 수입을 입금시키러 들어가고 있었다. 창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산타클로스가 선물 쿠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찬준이 군밤 모자를 벗으니까 짧게 깎은 머리가 나타났다. 꼬리가 달렸던 뒤통수는 면도 자리가 파르스름하고 머리 꼭대기는 막 자른 잔디풀같이 포르르했다. 깎은 머리 탓인지 찬준은 전보다도 어리고 단정해 보였다. 그는 연자를 떼어놓고 훨훨 걸어가듯 하였다. 연자는 나이 들고 위축되었다. 찬준을 만나러 나오며 연자는 한낮이 되고 밤이 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난 한 달을 얘기하고 싶었었다. 연자의 뺨은 들어가고 눈가에는 검은 선이 둘리고 입술은 말을 찾아 열리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이 뭔지도 확실치 않았다. 찬준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요. 나쁜 예감이 연자를 스쳤다. 네. 수림이 어젯밤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찾아왔더라고 찬주는 말하였다. 거길요? 수림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연자는 모르고 있었다. 어쩌녁에 학교 댄스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걔가 찬준 씨 아파트를 알아요? 벌써 몇 번씩 왔다 갔는걸요. 수림이가 말 안 하던가요? 이번에는 찬준이 놀라움을 포시하였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주의 줬더니 지하철 타고 오곤 했었습니다. 몰랐어요, 난. 걔가 왜 거기에? 피아노 레슨 받는 아파트 건물에 제가 살거든요. 아, 네. 그것도 모르고 연자는 그 건물에 가끔씩이긴 하지만 3년째 드나들었다. 한 달 전인가 수림을 우연히 문간에서 만났어요. 마침 명상한다고 친구들이 집에 와 있어서 같이 지냈죠. 수림이처럼 어린 사람은 없었지만 18살 된 여자애도 있었고요. 찬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슨 나쁜 말을 곧 듣게 될 것 같아 연자는 몸이 굳고 차가워졌다. 수림이가 임신했답니다. 찬주는 테이블에 시선을 받고 말하였다. 수림이는 죽고 싶다고 엄마가 알면 같이 죽자고 할 거라며 울더라고 하였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 연자의 생각이 급히 굴렀다. 걘 아직...
땅이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 연자는 가라앉았다. 수림은 아직 생리가 없었다. 적어도 9월까지 없었다고 연자는 말할 수 있었다. 학기 초인 9월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연자는 의사에게 수림의 늦은 생리에 대해 물어보았었다. 닥터 리는 자기도 17살에 시작했으므로 수림도 더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남자애는 누구라고 그래요? 말 안 합니다. 찬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와서 연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수림이의 친구가 됩시다. 내가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수림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세상을 적으로 돌릴지 몰라요. 연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놓고 찬주는 벗었던 털모자를 썼다. 정신없는 연자 눈에도 찬준이 어쩌면 좋을지 몰라 하는 것이 보였다. 찬주는 고개 숙이고 바지 무릎께에 헝겊올을 손톱으로 세고 있었다. 찬준도 갓난아기로 세상을 시작한 어느 여자의 아들이라고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였다. 연자는 몸을 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수림이 가엾고 아까웠다. 15살로 그 자신이 아직 아이였다. 커서 말이 통하고 친구 같다 싶었더니 어느덧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연자는 자신을 비난하였다. 찬준에게 마음을 뺏겨 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몰랐다. 찬준이 딸아이의 임신을 알려주었으므로 연자는 두곱으로 타격을 받았다. 어떻게 남편에게 알리나. 창밖에 보이는 겨울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연자는 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것으로 무엇을 자를 수 없는 가위 반쪽같이 느꼈다. 수림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첫 생리도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수림을 1초 1초 기다렸다가 연자 홀로 알아낸 사실들이었다. 수림은 꼬리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해보았다고 말하였다. 수림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연자에게 맹세시켰다. 연자는 그 약속을 이틀 지키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무것도 모른 남편이 아직도 수림을 귀여운 아기인 듯 대할 때 연자는 소리치고 싶었었다. 걘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수림에게는 모른 척하라고 남편에게 연자는 맹세시켰다. 성적인 환상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했나 보다고 남편은 말하였다. 참. 남편은 혀를 찼다. 네 딸이라서 얌전할 줄 알았는데 걘 다르구나. 남편은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어릴 때 수림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연자는 남편에게 수년간 거짓말을 하며 산 것 같이 느꼈다. 한 말로써가 아니라 말 안 한 말로써. 남편은 좀 있다가 그런데 왜 꼬리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지? 제가 가끔씩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수림의 비밀은 꼬리 아저씨가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수림은 그런 거짓말을 하였다. 약속을 저버리고 어쩌녁 일을 날이 밝자 곧바로 엄마에게 일러 바친 꼬리 아저씨지만 수림은 그가 자기를 귀중히 여긴다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는 등을 안아주고 머리칼을 쓸어 올려 주었다. 산다는 것은 여행길같이 정거장과 출발점의 연속인데 중도에 머물러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수림이도 지금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말했었다. 나는 공기처럼 가볍고 몸속에는 햇살이 가득 논다. 나는 걷지 못하고 뛴다. 구름이 내 발 밑에 있다. 꼬리 아저씨를 생각하며 수림은 학교 창작 시간에 시를 지었다. 거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저씨는 말하기도 하였다. 수림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걸으면서 생각하고 자면서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맑은 거울같이 사물이 있으면 비추고
없으면 안 비추라고.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수림은 거울같이 되기 싫었다. 만일 거울이 되어야 한다면 한 가지만 비추는 거울이 되고 싶었다. 연자 가족은 남편이 예약하여 놓았다는 코네티컷 숲속 호텔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앞자리에는 연자 부부가 앉았다. 아이들을 이끌고 피로하고 지친 부부가 다시 애인이 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 햇빛이 눈을 시게 하였다. 같은 차, 다른 차 칸에 타고서 같은 정거장에 내린 모르는 사람같이 연자 가족 4사람은 말이 없었다. 브라운 대학생들은 다음 주에 핵전쟁이 났을 경우 낙진 때문에 죽는 이보다도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학교 내 보건소에 청산가리를 비치하는 문제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학부 재학생 700명이 서명한 청원서에 따라 이 문제는 학생 선거에서 학생 총선에 붙여집니다. 이를 제안한 학생 제이스 살치만과 크리스 퍼거스는 1950년대에 나온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사이에 뉴스가 나왔다. 연자가 찬준을 알게 된 뒤부터 세상에서는 핵전쟁 얘기만 하는 듯하였다. 신문을 펴도 TV를 틀어도 아이들 숙제를 가끔 넘겨다 보아도 그런 것부터 연자 눈에 띄었다. 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사물들도 연자에게 보였다. 하늘, 새, 나무, 그런 것들로부터 입에 넣는 음식, 인간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자연과 공기, 늘어나는 인구,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경계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놈들 참, 핵전쟁이 곧 나는 것 같구만. 남편도 뉴스를 들었는지 한마디 하였다. 아니야 아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 날 수가 있다니까. 이런 세상인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돼? 아들아이가 말했다. 중세기나 어느 시대나 다 자기 사는 세상을 말세라고들 떠들었었어.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아 좀 보아라. 오늘도 맑은 하늘에 해는 저렇게 빛나지 않느냐? 무덤 같던 차 속이 활기 있어졌다. 아빠, 그때는 핵이 없었지. 아들아이는 지려하지 않았다. 연자가 말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란다. 좋은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참고 견뎌야 한단다. 찬주는 연자에게 등을 보이며 먼 마을로 통하는 길로 미래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듯하였다. 그가 없어도 연자는 나쁘지 않았다. 연자 속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했다는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찬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찬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이 변해버린 듯한 섬세한 감정이 되었다. 길에서 꽃을 보고 좋아서 집에 가지고 가려 하면 꺾자마자 벌써 상하듯. 잠잠히 있던 수림이 꿈에서 가까스로 깨어나듯 몸을 움직였다. 우주인들이 우주 속을 유영하는 것 같았다.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말이야 누구랑 있고 싶어? 아빠 엄마부터 말해봐. 수림이 말했다. 우리 수림이가 보이프렌드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 남편이 말했다. 사랑에 빠지는 건 개인한테는 큰일일지 몰라도 남한텐 정말 쓸데가 없어. 아들 아이가 누이를 놀렸다. 연자가 자동차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엄마가 대답할게. 엄마는 너희들하고 있으련다. 저런 쟤들 생각은 다르다고 남편이 말했다. 아 그런가? 브라운 대학 학생들은 청산가리를 학교에 비치하자고 했는데 그럼 걔들은 학교 친구들과 죽고 싶나? 연자가 말했다. 숲길을 돌자 통나무와 돌로 멋을내 정취 있는 호텔이 나타났다. 호텔 뒤쪽에는 물소리 내며 도는 물방아도 있었다. 먼저 도착한 일가족이 자동차에서 스키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아빤 여기 이런 데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들 아이가 감탄했다.
남편은 차를 호텔 입구에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였다. 쩡 하고 우람한 산이 그들을 에워쌌다. 짐을 호텔 앞에 내려두고 남편은 호텔 뒤편으로 주차시키러 갔다. 먼저 온 사람들은 호텔 안으로 모습을 감추고 빈 뜰에 그들만 남았다. 고요하였다. 연자는 미국 생활의 진력을 느꼈다. 그냥 죽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죽음을 향해 소멸되고 있다고 느꼈다. 차를 주차시키고 난 남편의 모습이 바람에 불리듯 벽 한 옆으로부터 나타났다. 어제 저녁 연자와 남편은 어떤 것부터 돈 내야 하나, 어떤 아이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나, 환경이 더 나은 사립학교로 아이들을 옮기자면 남편은 다른 일 하나 더 하고 연자도 정식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을 얘기했었다. 왜 추운데 들어가질 않고 빠른 걸음에 어깨를 움츠리며 남편이 말하였다. 애들은 안에 있어요. 남편이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연자도 세면도구와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었다. 호텔 홀 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 전등을 깜빡이며 서 있고 낮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접수에서 남편이 지난 3월에 예약한 방 열쇠를 배당받는 동안 연자 가족은 오리떼처럼 그 곁에 붙어 서 있었다. 접수 사물을 보는 중년 여인의 뒤에 조그만 창이 있었다. 창으로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먼 산, 가까운 산이 떠보였다. 산 모습이 연자 마음을 끌어당겼다. 하루의 끝 무렵 산이 검푸르게 변할 때 연자는 무거운 슬픔을 느꼈다. 산들은 웅기중기 서서 오늘 또한 지나갈 것이며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참을성뿐이라고 연자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때가 아니며 겸손히 참고 견뎌야 하는 때라고.